우주만한 사연. 우리나라 지하철의 경우 거의 모든 스크린 도어에 점자 표기가 돼 있다.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울룩불룩한 점자 표면을 살며시 더듬어 보곤 하는데 그때마다 난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이 작은 점이 내겐 말 그대로 점에 불과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소중한 선 또는 길이 될 테지. 우린 각자 처지에 따라 다른 게 많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지도 몰라. 슬그머니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다. 막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알파벳 B와 D가 헷갈리던 코올릭의 시절이었다. 집 근처에 있는 허름한 동네 미용실에서 사람 손때가 켜켜이 쌓여 광택까지 흐르던 여성 잡지 한 권을 집어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우화 비슷한 사연을 읽었다. 잡지를 덮을 즈음 글이 실린 매체와 이야기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구나 생각했다. 유치원 학예회에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극으로 올려 연애편지 한 줄 안 써본 아이들이 서로의 얼굴을 맞댄 채 오, 나의 영원한 줄리엣, 오, 로미오 같은 대사를 절절하게 주고받는 것 같다고 할까.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낡은 잡지에서 읽은 이야기가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당신한 애늙은이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럴만했다. 등하교 때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고민했고 낯선 광경을 목격하면 삶에 대한 크고 작은 의문을 품기도 했으니 말이다. 특히 동네 미용실 같은 곳에서. 여하튼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 창밖을 응시하던 중년 사내가 돌연 여보, 들판은 초록빛이네 라고 외쳤다.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맞아요. 제대로 봤네요, 여보. 사내는 흥에 겨운 듯 말을 이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장면 하나하나가 사내의 눈에는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듯했다. 와, 태양은 불덩어리 같고 구름은 하얗고 하늘은 파랗고. 승객들은 사내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투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오지랖 넓은 승객 하나가 슬쩍 다가오더니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아내에게 귀옛말을 건넸다. 아주머니, 남편 좀 병원에 데려가요.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네요. 객차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다. 다들 사내의 아내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 승객은 딱하다는 투로 빈정거렸다. 맞아.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아내는 사람들의 이 같은 시선과 반응을 예상이라도 한다는 듯 덤덤하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제 남편은 어린 시절 사고로 시력을 잃었어요. 최근에 각막을 기증받아 이식 수술을 받았고 오늘 퇴원하는 날이랍니다. 이 세상 모든 풍경이 풀 한 포기가 햇살 한 줌이 남편에겐 경이로움 그 자체일 겁니다. 대지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치고 사연 없는 이가 없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몸뚱어리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우주만한 크기의 사연 하나쯤은 가슴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한 채 살아가기 마련이다. 다만 그러한 사정과 까닭을 너그럽게 들어줄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인 듯하다. 우리 마음속에 그럴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 가슴에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일까? 가끔은 아쉽기만 하다.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사람들. 온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마음마저 축 가라앉은 날이었다. 67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비 오는 날, 어린 자녀와 부모가 우산을 맞잡은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 부모라는 존재의 역할과 숙명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자녀가 어린 경우 웬만한 부모는 아들, 딸이 비 맞지 않도록 우산을 자식적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를 올려다보며 묻는다. 아빠, 옷 젖었어? 아니. 거짓말이다. 부모의 한쪽 어깨는 이미 흠뻑 젖어 있다. 자식이 세상 풍파를 겪을수록 빗줄기는 굵어지고 축축한 옷은 납처럼 무거워진다. 그러는 사이 부모는 우산 밖으로 밀려난다. 조금씩 조금씩 어쩔 수 없이. 헤아림 위에 피는 위로라는 꽃. 모두가 귀가할 무렵 문을 열지. 손님이 있느냐고? 생각보다 많아. 아베아로의 동명 만화를 영화화한 심야 식당은 주인장 마스터의 중저음 내레이션으로 문을 연다. 영화 심야 식당에는 막장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노와 복수의 요소가 없다. 게다가 그게 전개 속도가 한없이 느린 탓에 영화를 보는 내내 감칠맛을 내는 MSG를 한 숟갈이라도 넣지 않은 요리를 천천히 먹는 것 같았다. 다른 한편으론 간이 안 된 콩나물국처럼 싱거운 결말과 은돌방 같은 따뜻함이 이 영화의 미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특별하지 않아서 특별한 것이 참 많은 듯하다. 해가 지고 상점마다 불을 밝히는 늦은 밤. 일상에 지친 이들이 무거운 몸을 이끈 채 낡은 미닫이 문을 드르륵 열고 뒷골목 후미진 곳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온다. 사랑을 잃은 여자, 꿈을 잊은 젊은이, 새로운 사랑을 갈구하는 남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넋두리를 늘어놓는다. 그들은 마스터의 입이 아닌 귀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스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로 음식을 준비한다. 작은 화로를 이용해 마법을 끓이고 케첩 소스를 뿌린 스파게티를 접시에 올린다. 허름한 식당에 옹기종기 모인 이들은 가족과 친구, 좋은 사람과 나누었던 시간과 추억을 한데 버무린다. 그리고 삼킨다. 그리움을 먹는다. 그렇게 허기를 달래고 그곳에서 마음도 달랜다. 사실 마스터는 그리 친절한 주인장은 아니다. 단골이 아니면 좀처럼 알아채기 힘든 미소를 보이며 팔짱을 낀 채 손님을 맞이한다. 말수도 적다. 정확하게 말하면 말을 아낀다. 누구보다 굴곡진 삶을 견뎌온 듯한 그는 상대의 말을 자르거나 함부로 조언을 남발하지 않는다. 차분히 귀를 기울이며 늘 먹던 거로 같은 말로 덤덤하게 대꾸할 뿐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영화 속 마스터처럼 깊은 상처가 있을 법한 사람들은 타인을 향해 섣부른 위로를 하지 않는 듯하다. 그들은 위로를 정제한다. 위로의 말에서 불순물을 걸러낸다고 할까. 단어와 문장을 분쇄기에 넣은 뒤 발효와 숙성을 거친 다음 입 밖으로 조심스레 꺼내는 느낌이다. 위로의 표현은 잘 익은 연어를 적정 온도로 전달할 때 효능을 발휘한다.
짧은 생각과 설익은 말로 건네는 위로는 필시 부작용을 낳는다. 힘 좀 내라는 말만 해도 그렇다. 이런 멘트에 기운을 얻는 이도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 힘낼 기력조차 없는 사람 입장에선 기운 내라는 말처럼 공허한 것도 없다. 정말 힘든 사람에게 분발을 종용하는 건 위로일까 아니면 강요일까? 동사 알다가 명사 알에서 파생했다고 한다. 아는 행위는 사물과 현상의 외피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진득하게 헤아리는 걸 의미한다. 이를 사람에 대입해 봤으면 한다. 우린 늘 누군가를 안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한두 번 대화를 나누거나 우연히 겸상한 뒤 그 친구 말이야 내가 좀 알지라는 식으로 쉽게 내뱉는다. 하지만 제한된 정보로는 그 사람의 진면목은 물론 바닥도 알 수 없는 법이다. 상대의 웃음 뒤 감춰진 상처를 감지할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것까지 헤아릴 때, 그 사람을 좀 잘 안다고 겨우 말할 수 있지 않은가. 위로는 헤아림이라는 땅 위에 피는 꽃이다. 상대에 대한 알미 빠져있는 위로는 되레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 상대의 감정을 찬찬히 느낀 다음 슬픔을 달래줄 따뜻한 말을 조금 느린 박자로 꺼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본다.